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경주 에이펙 슈퍼위크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주요국 양자회담 일정도 대부분 윤곽이 잡힌 가운데 한미회담은 어느새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주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요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만큼 경비도 강화됐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제적으로 큰 행사이다 보니 축제처럼 들뜬 분위기가 나면서도 긴장감도 함께 감돕니다. 저희가 일요일부터 이곳 미디어센터에서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안 검색대가 등장했습니다. 공항처럼 가방 검사뿐만 아니라 소지품 수색도 꼼꼼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행사장뿐만 아니라 정상들이 묵을 숙소 근처에 경비와 보안 모두 엄격해졌습니다. 경주와 영남권 전역은 오늘부터 테러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추가 격상했습니다. 경찰은 최고 수준인 가포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가포 비상이 내려지면 경찰관은 휴가를 쓸 수 없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은 어제에 이어 최종 고위관리회의입니다. 경주 공동선언에 들어갈 문구도 조율하고 또 올해 에이펙 핵심 의제인 인공지능과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안이 논의됩니다. 또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네, 에이펙 본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관심은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 또 논의에 진전이 생길지인데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보면요. 핵심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표현했고 구체적으로는 투자 방식과 규모, 시기, 또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모든 게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 지연이 곧 실패는 아니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역시 이번 회담이 협상 마감 시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관세 협상에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의 목표는 일단 상업적인 합리성과 이제 그리고 이게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느냐. 타결이 임박했다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자신감을 거듭 내비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복잡한 협상이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미국뿐 아니라 각국과의 정상회담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죠. 네, 한일 회담은 아직 일정이 조율 중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는 오는 30일 모레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고요. 한중 정상회담은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상 만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이목은 모레 열릴 미중 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양국의 담판의 장을 마련해 준 셈인데 의장국으로서 회담 결과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 후에 열리는 에이펙 여러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일단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 부과를 다 유예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상 간 만남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겁니까?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 변수가 많은 스타일이라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연일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만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역시 듣고 오겠습니다.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d me. Would you extend your trip in Asia in order to meet with him? Well, I hadn't thought of it, but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sure. And if when you do, It's our last stop, when so it's pretty easy to do, yeah.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하면 한국에 있겠다며 1박 2일인 방한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손짓에도 김 위원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핵심 임무를 수행해야 할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외교 책임자가 자리를 비울 리 없다는 점에서 회담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다만 6년 전 판문점 회동 때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제한 32시간 만에 두 정상이 만났던 만큼 만남 가능성을 아예 닫아둘 수는 없다는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에이펙 회원국 경제인들의 축제죠. CEO 서밋은 오늘 밤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한국과 미국 등 AI 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도 오늘 오후에 진행되고 삼성의 2번 접히는 스마트폰 등 4대 그룹의 기술력을 뽐낼 전시도 열렸습니다. 경주 CEO 서밋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에이펙 CEO 서밋이 열릴 경주 예술의 전당입니다. 네, 먼저 CEO 서밋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인들의 축제 에이펙 CEO 서밋이 오늘 밤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개막합니다. 엔비디아의 창립자 젠슨 왕 CEO를 비롯해서 1,700여 명의 글로벌 경제인들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나흘 동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성과 바이오레스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리 총수들도 총출동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맷 가먼 아마존 웹서비스 CEO와 사이먼 칸 구글 부사장 등 빅테크 경영인들도 이곳 경주를 찾는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이에 앞서 주요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청사진을 그려보는 에이펙 퓨처테크 포럼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유통과 인공지능 분야 포럼이 열리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 경주 엑스포 대공원 문모홀에서 진행될 SK그룹의 AI 포럼에는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CEO 서밋 본행사 외에도 다양한 전시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삼성과 SK, 현대차와 LG까지 우리 4대 그룹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 마련된 K테크 쇼케이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2번 접히는 스마트폰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먼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는데 삼성전자가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2번 접어도 얼마나 더 얇은 액정을 구현했는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재원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말 공식 출시 때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서는 세계 최초 출시한 무선 투명 TV 28대를 활용해 초대형 샹들리에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투명 TV인 만큼 360도 어디에서 봐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AI 생태계 기술을 선보였고 현대차는 지속가능한 이동성과 에너지 효율 중심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주에서 오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경주를 찾는 분들은 꼭 이곳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YTN 박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조지아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비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까지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 재무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not quite, but I think the overall framework is done. We're just getting crossing the T's, dotting the I's. 타결에 가까이 왔지만 매우 복잡한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 대신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릴 거라며 수많은 회사가 미국에서 선박 건조를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투자 이행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이민 당국의 단속에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Koreans asked for any visa guarantees after that immigration raid. No, but you know how I feel. I was very much opposed. Look. 그러면서 외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비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got to bring people in with them for a period of time. They'll teach our people how to do it, but even for a fairly long period of time, they're going to need expertise to be successful. We want them to bring in experts, and that's the way it is.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과 전문직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 합의에 도달할 거라며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미중 외교수장도 전화통화를 갖고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긴장 완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앞두고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시 주석을 향해 존경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종 타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have a lot of respect for President Xi, and we are going to, I think we're going to come away with a deal, but I really feel good. 전날 미중 무역 대표단은 이틀간의 협상 끝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의 기본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거듭 확인하며 시 주석의 방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n the earlier part of the year, and President Xi will be coming into maybe Washington or Palm Beach or someplace sometime after that. 트럼프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최종 합의도 시 주석과 만난 뒤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 사령탑은 전화통화로 의제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걸핏하면 압박하는 방식을 벌인다면 양국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뼈있는 지적을 한 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세계의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동아시아에서까지 마찰을 원치 않는 미국과 관세나 첨단 기술 통제 등 경제 타격을 피하려는 중국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을 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첨예한 갈등과 경쟁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무역 전쟁 확전을 피하기 위한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27일 도쿄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오늘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과 규제에 함께 대응하고 중요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인 4,000선 돌파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4,000선 지키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우 기자, 코스피가 어제 2%대 급등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파죽지세로 4,030까지 뚫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8% 오른 4,010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락폭이 커지며 4,000선 돌파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4천선 위로 올라와서도 그다지 힘을 받지 못하며 4천선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99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간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마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9만 전자로 내려갔다가 10만 전자로 복귀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53만 원대에서 51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3분의 1을 차지하는 두 곳이 2%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1% 오른 902로 출발 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힘에 겨워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4원 오른 1,432.1원으로 출발해 1,430원과 1,434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소비 증가에 힘입어 1.2% 성장했습니다. 분기 기준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인데요. 한해는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만 넘으면 올해 1%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을 발표했는데요. 전분기보다 1.2% 성장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높고 한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습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보인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 0.7% 성장으로 반등한 데 이어 성장세를 확대한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1.3% 늘었습니다. 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정부 소비도 1.2% 늘어 2년 9개월 만에 최고폭 상승입니다. 설비 투자가 2.4%, 수출이 1.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1%포인트였고 순수출이 0.1%포인트였습니다. 3분기 성장세 확대에 대해 한은은 수출이 지난 2분기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정부 소비 쿠폰과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라 민간 소비가 확대된 점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설비 투자가 양호했고 그동안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던 건설 분야가 중립적 영향을 끼친 점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에서 0.3%면 올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무역 협상에 따른 자동차 등의 수출 흐름과 2차 소비 쿠폰의 효과, 안전사고로 공사 중단이 잇따른 건설 분야의 불확실성 등이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 증가율은 0.7%로 실질 GDP 성장률 1.2%를 밑돌아 이미 교육 조건이 나빠진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통일교 측 청탁성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먼저 건진법사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앞서 전 씨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물었는데요.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선 책임을 모면하려는 마음으로 선물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술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에 회유가 있었냐고 물었는데 전 씨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외압이 많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하고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는 것을 꺼려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는 거리낌 없이 받았고 물건을 받은 것도 김 씨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김 씨 쪽에서 먼저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오늘 첫 재판을 받죠. 네, 법원은 오후 5시부터 통일교 현안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 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권 의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도 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권 의원의 법정 출석 모습은 일반의 영상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신기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번 주 내란 특검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오동훈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내란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죠. 추경호 의원 조사가 임박한 걸로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 이번 주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검은 혐의점을 더욱 단단히 다질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확보하지를 못했지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경호 의원 조사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 의원은 그간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특검 소환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제19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이번 주 금요일에 소환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오는 31일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승 차장은 오늘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출석 일정 등 공수처 관련 특검의 수사 상황이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해 공수처장을 대행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 그리고 공수처 차장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달 2일, 송 전 부장검사는 내일 각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45명이 전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왔고 피해 건수만 110건, 범죄 수익만 93억 원이 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밝힌 수사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45명 전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에서 연예빙자 사기와 전화 금융 사기, 노쇼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원이라고 불린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 건수는 110건, 범죄 수익은 93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2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7명, 40대 3명으로 확인됐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 42명, 여성 3명입니다. 경찰은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모아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총책과 조직원 검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청에서 수사한 피해자 11명도 구속 송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조건 만남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빙자 사기로 36명에게서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에 올라온 이성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에 속해 SNS 홍보 담당팀과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는 로맨스 팀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툴콕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으로 근거지로 옮겨 범행을 이어가던 중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SNS 구직 광고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등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경찰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가자는 민주당의 제의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물타기이자 침묵 강요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논란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정쟁 없는 한 주를 보내자고 제안했던 민주당. 아침 회의 지도부 발언에서도 국민의힘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코스피 4천선 돌파가 정부와 여당의 성과라고 자평하면서 에이펙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의힘 당명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오늘은 야당으로 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제안은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는 뜻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멈추고 국민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은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조건부 출석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엄호, 야당은 고발까지 예고했죠.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최근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 등에게 축의금을 받았다 돌려준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축의금을 골라서 반환한 것도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축의금을 돌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잘한 일 아니냐고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갈취할 생각뿐이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 나아가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졌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검토하는 건 역시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은 아직 당론 추진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도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공방이 거세다고요? 네, 우선 외통위 종합감사에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후속 대응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 대사의 적격성 논란도 거듭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미대사관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라는 문자가 전달됐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외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실장이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무위에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근무 태만과 종교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놀랐고요. 또 교육위와 복지위, 행안위 등에서도 열띤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경주도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1박 2일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기 귀국을 했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큰 행사죠.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외교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 관세 협상이라든가 예.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중 간에 지금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럼 한중 그리고 한미 간의 이 중간에서 균형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반을 예.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모으고 또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그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에이펙 기간에는 좀 타결되기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더니 진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7월 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마치고 왔을 때 지금 강유정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만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의 글과 또 그 백악관 대변인의 글이 한국 발표와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그 3,500억 불을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것,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000억 불 그 농산물과 LNG는 구매하고 나머지 이제 한국에서 기업들이 한 1,000억 불을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영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쟁점이 거의 다 타결에 이르렀다. 그래서 에이펙 때는 사실상 협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게 시한을 두고 할 것이 아니다. 예. 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고, 미국도 그와 같은 얘기를 있는 걸 보면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적 얘기를 하다가 결국 에이펙에까지도 도장을 못 찍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국민들은 기다려줍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예. 지금
강대국과의 협상 중이에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상대가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패가 투명하게 까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협상 파트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략적인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게 특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한 주간 외국의 손님들을 모시고 하는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번 한 주를 무정쟁 주간, 한 주간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야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뭐 국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감 기간 중에 에이펙이 지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쟁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좀 있었어요. 에이펙을 본인 홍보에 쓴 것은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한두 달쯤 전에 경주에 가셔서 에이펙 관련되는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셨고 거기에 그 전시대에 있던 왕관을 본인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듯한 사진을 올렸고 그 부분이 왕이 되려고 하냐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내렸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그와 같은 에이펙 행사를 본인 홍보에 써놓고는 지금 와서 이 사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으로서는 에이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이와 같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정부 여당과 또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외에 제대로 준비를 했는 것인지 지난 정부에서 사실 에이펙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정부 민주당에서 그거 싹둑 잘라버려서 못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추경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쟁이 아니고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정쟁하지 않는 게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짚을 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짚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더 크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 보여준 모습이 뭐죠? 야당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협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요번을 계기로 여기에서 후퇴할 수 있는 이 입장에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기로 또 협치 쪽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또 국민의힘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지 너무나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인다면 과연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대한정당, 수권 대한정당으로 생각해 주실까? 한번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 그 에이펙 기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다.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이기 때문에 연기도 할 수 있다. 조정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북측에서는 판문점 청소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월북에서 북측의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2019년 판문점 해동 그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평양 순환공항으로 가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의원은 두 정상이 만나는 걸 확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 예측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예측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자 간의 어떤 정상 무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에이펙, 다자 간 그 정상회담 자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왔다가 시작 끝도 보지도 않고 사실은 지금 그 해외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한마디로 다자 무대지만 사실상 1대1 양자 회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아시아 순방에 한국은 마지막의 그 단추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라고 해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어떤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만 최근 지난 10월 22일 날 일본의 가장 큰 그 주간지인 문예춘추에서 독점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판문점 내에 있는 북측 그 환영 미팅하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근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특별히 아시다시피 저도 그 JSA에 2번 가봤습니다만 이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3일 동안 전혀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안보 견학을 하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북한 헌법을 바꿔가지고 한국을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남한으로 내려오진 않는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북한으로 와라라는 소리인데 지금 그럼 만난다고 하면은 이른바 판문점설 그리고 개성설 하나는 평양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문점 내에 있는 북한 측 그 건물 옛날에는 통일각이었다가 이제는 판문각으로 바뀐 거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분석했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을 지금 박지원 의원 예전에 그 국정원 대표까지 했던 분 입장으로서는 아마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 저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능성을 점치는 여러 정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희박하다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건 정말 세계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계 이벤트죠. 근데 우리도 미국을 상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초강대국이잖아요. 우리가 얻을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얻을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 과감하게 그러면 내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무르익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낼 것이 있다,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의 들러리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실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트럼프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 29일 날 오셔서 한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결국은 그 미중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그 중국으로 천안문으로 사실은 그 김정은 대표를 불렀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중러가 상당 부분 친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해주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중국을 상당 부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마치 특히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미시적인 분석인 것이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중 봉쇄 전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좌파 정부, 뭐 좌파 진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만나는 걸 더 선호해요. 그렇죠. 예. 선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빠르게 더 민주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오랜만에 전한길 씨 이야기도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온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뭐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좀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나름대로의 요청, 청원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 정부, 특히 그 동맹 정부의 직접적으로 대놓고 정치에 관여를 했다가는 여러모로 어떤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정상 가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쨌든 현실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윤 어겐 이런 지지 세력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에서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축의금 냈어요? 냈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축의금 내셨습니까?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정감사기관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사안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씩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 뭐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려준 게 잘했다 이렇게 좀 두둔하고 나섰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의원들은 동료니까 어떤 동료를 그렇게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선출직
고위공직자입니다. 차관급에. 그러면은 두 가지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본인을 선출해 준 사람에게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죠. 그럼 두 번째, 고위공직자로서 본인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충분히 고려했느냐?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어쨌든 돌려주는 과정이 반성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지속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곳에서 들어온 축의금들을 지금 반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좌관에게 시켜서 반환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갑질 행태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평생 축의금 리스트는 봤어도 축의금 반환 리스트란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최민희 의원은 이른바 갑질 3관왕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갑질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알아서 찾아온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봤더니만 이 지시를 했는 것이 딸에게 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보좌관에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이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해할 사람이 지금 그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대한 그 갑질 의혹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랑제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게 그 최민희 의원 아이디로 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경쟁력이 치열한데,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바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 보좌관이 그거 한다고 정말 얼마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클릭했겠습니까? 그것도 갑질인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10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딸한테 어떻게 그 계좌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했는지, 그러면은 딸아, 내가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정중하게 예측을 해서 돌려드려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해서 본인의 보좌관한테 보내고 그 사적인 업무를 지금 국회에 국정감사하는 장소에서 저렇게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퇴 자체가 결코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좀 코너에 몰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그 국감 도중에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좀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최민희 위원장이 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면 그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 저희 진영에서 MBC를 국민의힘 편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본인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그냥 딱 무슨 표식을 붙이듯이 좋은 글씨를 새기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말해서 언론에도 부적절하고 지금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진보진영의 국회의원들은요, 지역구의 기업들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자기 지역에서 이해관계의 그 어떤 얽힌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그랬었는데, 뭐 최근에 뭐
왜 진보는 도덕적이어야만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것이 진보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럴 때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비난하는 것을 당신들을 먼저 돌아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또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지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개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요. 그럼 뭐냐 하면 기회 될 때 개딸들한테 아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개딸이나 그 민주당의 강성들한테 잘못 찍히면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될 판이다. 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기입니다. 이 개혁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막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배우고 우리 경험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왜 법무부가 또 국회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권에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상설 특검에 검차 또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 이런 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 이른바 3특검이 사실상 좌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봉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실했다는 게 그게 무슨 특검 대상이 됩니까? 그냥 검찰 내에서 특임검사에서 사건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기 전에 벌써 국회에서 관련자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실관계를 더 밝힙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는 그러면 공수처는 뭐합니까? 공수처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공수처한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가지도 않고 바로 특검이란 것을 한 것은 그리고 상설 특검은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 그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고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뭘 하기보다는 이미 사망에 이른 검찰을 또 한 번 보관 참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왜 자꾸 검찰에 있는 검찰과 특검에 나간 검사가 다르냐? 똑같은 검사예요.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형집행도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정치적인 공세죠, 그거는.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합리적인 의견을 내서 브레이크나 변속기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러고 뭐 공격당해가지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을 무시하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천하람 의원께서는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묵을 선상호텔이 들어옵니다. 대형 크루즈선 2척이 오늘 오전 입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포항 영일만항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크루즈선이 보이는데 언제 항구로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정도에 이곳 영일만항에 정박을 마쳤습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에 선상 호텔로 활용될 크루즈선 2척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크루즈선이 6만 9천 톤급으로 객실 850개 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 객실 250개 정도를 갖춘 2만 6천 톤급 크루즈선도 같이 정박해 있습니다. 크루즈선 2척은 에이펙 최고 경영자 회의, 즉 CEO 서밋을 준비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임차했는데요. 에이펙 기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 경제인들이 이 선상호텔 2척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2척 모두 수영장과 사우나 등 5성급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춰 경제인들이 머무르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에도 충분한 숙소가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을 찾는 인원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등 21개 회원국 방문객이 워낙 많은 탓에 선상 호텔을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기업인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려고 크루즈 선상 호텔을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숙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크루즈 내부와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시도 영일만항을 오가는 길 주변을 정비하고 또 해상 불꽃쇼와 미디어 아트 등 행사를 개최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 영일만항 이외에도 포항 경주공항을 통해 주요 정상과 경제인들이 오가는 만큼 포항시는 안전과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 영일만항 주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모레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날 전망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모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황 최고 경영자는 이 회장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 회장과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신라 금관 6점이 104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각국 정상들에게 신라 천년의 찬란함을 선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하늘로 뻗은 가지에도 금과 옥장식을 달아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이자 국보로 지정된 신라 황남대총 북분 금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에서 다른 신라 금관 5점과 함께 전시됩니다. 허리띠와 장신구까지 국보급 문화재 7점을 포함한 황금문화유산 20점을 선보입니다. 1921년 신라 금관의 존재가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뒤 금관과 금허리띠 12점이 한 곳에 모여 전시되는 건 이번이 104년 만에 처음입니다.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교동금관부터 가장 크고 화려한 천마총 금관까지 예술성과 보존성을 모두 갖춘 금관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세계적으로도 신라뿐입니다. 금관을 전부 모아 전시하는 건 고고학자들의 오랜 꿈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금관들이 각각의 장소에 전시되다 보니 각각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앞으로 100년 동안도 다시 모여서 전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에이펙 기간 정상들과 대표단에 선보인 뒤 11월 2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각종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공식 일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의 전통문화 그리고 한류로 대표되는 현대문화가 행사 곳곳에 잘 녹아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에이펙의 로고 영상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정상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신라 천년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가 나비와 함께 등장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화백은 신라시대 귀족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화백회의에서 따온 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외경에는 1973년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도 석굴암등의 모습이 형상화됐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석굴암을 형상화한 VIP실. 세계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한류도 경주 에이펙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원조 한류 스타인 G드래곤은 홍보대사를 맡아 경주 에이펙 홍보 영상에 등장해 한류 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RM은 에이펙의 중요 행사인 CEO 서밋의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산업과 K컬처를 주제로 연설을 하는데 K-팝 가수가 CEO 서밋 연설자로 나서는 것은 RM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I'm Chef Edward Lee. 에이펙 정상 만찬을 책임질 K-푸드 전도사로는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 리가 낙점됐습니다. 에이펙 정상 만찬은 단순히 요리를 넘어 각국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 행사로 꼽힙니다. Really, I would love to tell the story of Korean food and Korean ingredients and how it has become just global. 이 밖에 우리 주요 기업들도 행사장 주변의 푸드코너와 자체 매장, 각종 행사 만찬과 전시 등을 통해 우리 음식과 뷰티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소개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에이펙 경호안전통제단은 행사 개최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의 이동과 회의장 안전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단은 지난 25일과 27일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각 정상의 우리 영공 진입 때부터 공항 도착, 숙소 이동까지 차량 동선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점검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은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K경호로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6년 만에 성사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방한 기간을 연장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러브콜 수준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모레인 30일까지로 돼 있는 방한 일정 연장도 언급했습니다. Would you extend your trip in Asia in order to meet with him? Well, I hadn't thought of it, but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sure. It's our last stop, so it's pretty easy to do, yeah. 김 위원장을 만나러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현실적으로 북한보다는 판문점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f you'd like to meet him around, I'll be in South Korea, so I can be right over there. 김 위원장이 자신과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당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What could the U.S. offer him at this point? Well, we have sanctions.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회담의 일정과 장소, 의제까지 언급한 거라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힌 여러 차례 발언 가운데 가장 진전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6년 전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 역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이루어진 세 번째 만남이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두 정상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마다 핵심적 역할을 했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 중이라는 점도 이번에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 말고는 저녁 출국 전까지 별도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그때까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고 최 외무상도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을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바쁘신데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Больш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с вами. Самые наилучшие пожелания передавайте. 제일 좋은 인사를 보내십시오.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에게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Мы с ним в Пекине поговорили подробно о наших отношениях,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Все идет по плану. Самые наилучшие пожелания. 그때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 전해 들었습니다. 면담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도 배석했는데 양측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밀러 관계를 집중 논의하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강하게 밝힌 데 대한 의견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외무상은 앞서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하며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등을 맞아 러시아 대표단이 방문하고 과학, 보건, 체육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긴장 고조 원인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북한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최 외무상이 29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은 여전히 비핵화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목표를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 국방당국은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는 현지 시간 22일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극초음속을 완성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진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아직 재진입을 비롯한 비행 전 단계에서 완전한 미사일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넘어선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 행사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실적 발표도 예정되며 향후 우리 증시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더니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4,000 돌파가 조금 이례적이었었죠. 예. 왜냐하면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첫 주였었는데 첫 주 월요일에 그 결과도 안 보고 좀 미리 갔다라고 해서 어제 4,000 돌파하고 4,000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4,000 지금 장중에 깨진 상태입니다. 3,995선까지 내려와 있고 예. 현재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당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번 주 내에 타결은 좀 힘들겠다라는 전언이 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의 상승률 자체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예. 최근 석 달만 놓고 보면 도달한 속도도 엄청 빠른데요. 예. 우리만 놓고 보면 3천 돌파한 게 6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 넉 달 뭐 될까 말까 해서 바로 4천. 석 달, 넉 달에 1000포인트씩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게 올라왔고요. 글로벌 지수와의 비교를 해보면 연초 이후에 우리 코스피의 상승률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68.5%. 미국 많이 올랐어. 뭐 테슬라, 갓비디아, 엔비디아 하지만 미국의 상승률은 연초로만 놓고 보면 20% 전후거든요. 일본도 뭐 많이 올랐고 니케이 225가 5만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지만 일본 역시도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면 27% 정도에 그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고 뭐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을 보면 반도체주나 2차 전지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외에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2차 전지는 아니죠. 연초 이후에 놓고 보면 예. 거의 반도체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을 때 놓고 보면 역시 AI 테마 또 AI 산업 그중에 핵심인 반도체가 이끌었고요. 뭐 삼성전자가 70%, 80% 상승률, 하이닉스는 3배 가깝습니다. 100%, 뭐 150% 이상의 상승률로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고요. 코스피가 4천에서 더 넘게 가려면 이제 또 다른 삼성전자, 또 다른 제2의 하이닉스가 나와야 이 판을 이끌고 가게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 그러니까 뭐 여기가 폭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새롭게 좀 떠오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플러스 ESS, 뭐 신재생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2차 전지는요. 전기차로서의 2차 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ESS로서의 활용되는 그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간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AI가 잘 된대라고 해서 이제 AI의 AI 칩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들이 이끌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AI라는 것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니까 전력 인프라, 뭐 변압기, 전선 작년 올해 합쳐서 5배, 6배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아, 2차 전지 반도체 AI 필요하고요. 이걸 먹여 살리려고 전력 인프라도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석유랑 천연가스를 쓸 수는 없고 트럼프가 가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원전, 태양광, 풍력을 이제 함께 고민하게 되는 건데 원전도 이미 시세가 상당 부분 낮습니다. 뭐 국내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초 이후에 뭐 폭등을 했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이 태양광, 풍력.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이제 미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태양광, 풍력. 그러려면 ESS라는 전기 저장 장치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ESS 배터리용 우리나라에선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좀 힘을 내고 그동안 처참하게 버려져 있던 신재생들이 좀 힘을 함께 낸다면 우리가 4천에서 확 밀리지 않고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축이 자동차죠.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피해고 실은 오늘도 빠져요. 왜냐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난항을 겪는다고 하니까 빠지고 있어서 자동차와 신재생 그리고 ESS를 표현되는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준다면 4천 그 다음 레벨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 그 실적 발표를 예상을 다들 좀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더 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속보치로 알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 분야별로 과연 뭐 메모리는 얼만큼 잘했는지, 가전은 얼만큼 잘했는지, 그리고 파운드리는 또 얼만큼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오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재료가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10조를 넘어서 분기 영업이익 지금 11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의 하이닉스 주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11조 수준이면 실은 이건 중립재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하이닉스를 더 땡겨서 올려가려면 12조 원대 영업이익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서 12조 원대
글쎄요, 저는 좀 한 11조 원대 후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기분 너무 좋으시겠지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내일 실적 발표 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주 외에 다른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대형주입니다. 예. 지금 올라간 것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이끌어 갔고요. 다 시총 상위 종목과 같습니다. 원전도 뭐 두산 에너빌이 같은 초대형주들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에 하나 지금 코스피 정도라면 뭐 코스닥도 900 돌파했지만 한 1200, 1300은 가 있어야 키 맞추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코스피 내에서도 거래소 내에서도 대형주들 위해서 장세였지 소형주들은 뭐 코스피 200 밖은 거의 뭐 똔똔 뭐 오르긴 올랐지만 10%대, 15%대 상승률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번에 코스피 4000을 체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좀 팔게 되면 예. 그나마 이 대형주들의 룸도 많지가 않다라는 그러니까 좀 빈익빈 부익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또 그런 4000P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수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였죠. 산 자체가 미스테리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3개월, 6개월만 놓고 보면 거의 20조, 6개월은 20조 가까운 폭식을 했는데 연초 이후로 놓고 보면 실제로 산 거 한 6조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5월에 많이 팔고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들이는 이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놓고 보면 9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자금이라고 하죠. 영국계 헤지 펀드 자금. 여기 이제 단타입니다. 이게 예.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뭐 아일랜드 등 나름 좀 중장기적인 펀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서는 큰 걱정은 없다. 이제 이런 평가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좀 중요하다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패턴이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 즉 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전통적인 매수 행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거의 이례적으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가 약세인데도 하여간 뭐가 그렇게 시간이 급했는지 외국인들이 폭식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요. 저는 아마 여기에 이면에는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좀 낙관하는 그런 수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한미 관세 협상만 타결되면 지금 1,440원, 뭐 1,450원대 환율이라고 하더라도 뚝 떨어질 수 있겠지. 바로 1,300원 갈 수 있겠지라고 할 텐데 하는 예상치로 배팅을 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전언에 따르면 미중 관세 협상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는 매우 좋게 흘러가는데 예.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 특히 간밤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한미 관세 협상은 이번 주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한해서 타결되진 않을 것 같다. 좀 중장기 과제로 좀 넘어가는 장기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그간에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영국계 자금 한 2조 5천억 정도 그리고 뭐 미국 아일랜드 자금 중에서도 이게 좀 더 난항으로 가네라고 하면서 좀 빠질 자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외국인이 오늘 1조 3천억 이런 속도라면 오늘 한 2조 정도를 이제 판다 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 후에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또 실망 매물이 얼마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11월 첫째 주까지 3조 이상 정도를 더 판다. 그러면 아마 연초 이후로 따져봐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자금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에이펙 행사 중에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이제 바람이야 강력하게 바라고 있지만은 글쎄요, 막 아주 뭐 극적 타결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선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를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타결 안 됐으니까 페널티 관세 50%를 부과해 뭐 이런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간밤에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했던 좀 장기적인 숙제가 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요. 뭐 여러 블룸버그라든가 로이터와 함께
극적 타결보다는 더 신중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3,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막 너무 잘 될 거야, 너무 할 거야라는 이런 낙관보다는 이제 하나씩 좀 돌다리를 건너서 두드리는 그런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이지만 또 한 가지 미중 무역 합의 여부에 따라서 증시도 좀 출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반영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보면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은 이미 좀 약간 좀 낙관하는 쪽으로 갔고요. 예. 아마도 이것도 뭐 완전 타결은 아닌데 일단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1년 유예하는 그 대가로 당장 11월 10일부터는 중국에 100%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철회한다라고 뭐 거의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도 이제 목요일이죠.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와 시진핑의 뭐 정상회담이 맺어질 것 같아서 예.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 안방에 왔는데 미중은 뭐 완전 타결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잘 흘러가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이 좀 극적 타결 이런 소식이 좀 들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기대도 또 버리지는 마시죠. 예. 지금 그 미중 합의 기대감에 금값도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일각에서는 투기 과열이 식는 중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는 일단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미중 관세 협상이 거의 뭐 극적 타결 얘기 나오고 잘 돼간다고 하면서 간밤에 미국의 다우, S&P 500, 나스닥이 다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기술주들은 중국에 수출할 때 이런저런 규제 없겠구나, 좀 맘 놓고 하겠구나, 또 중국도 희토류 가지고 태클 걸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여와중에 금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 예. 전날부터도 좀 빠졌었거든요. 아마 이 온스당 4,000달러 요 레벨은 금도 자체적인 금이 올라가는 것 외에 투기적 수요가 좀 붙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앞서도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주식이 왜 이렇게 좋은가? 예. 금도 왜 이렇게 좋은가? 뭐 에브리띵 랠리, 코인은 왜 좋은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 기본에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높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다시 현금의 가치를 높일 것 같지 않아요.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인플레이션. 뭐 그게 가능키 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기가 유가는 눌러줄 테니까 앞으로 자산 가격 자체의 랠리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지금 뭐 이 빅 이벤트에 묻혔지만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새벽에 아마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도 종료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동성이 다시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돈 가치는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는 빠져서 뭐 금의 조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워낙 폭등을 해서 예.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 금값 또 금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조선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방문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 씨가 지난 2023년 3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출입자 명단에는 박물관 담당자들의 이름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보물이자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의궤 등이 보관돼 있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안모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회사인 ESIND가 양평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기적적으로 확인했다며 뒤늦게 비밀번호를 제공한 휴대전화를 최상병 특검이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휴대전화를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사용했는데 앞서 공수처 등이 수사할 때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휴직자를 넘어섰고 3명 중 1명 이상은 아빠 휴직자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육아휴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처음으로 연기준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늘어났습니다. 아빠 휴직자 수와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3년 2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엔 3만 명대로 올라섰고 올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별 비중도 매년 들어 37% 가까이 됐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휴직급여를 인상한 효과가 남성 육아휴직 참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관찰됐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5만 명대에서 2년 만에 8만 명대로 늘었는데 남성 비율이 올해 처음 3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내년부터 이들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습니다. 육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기준 금액 상한 역시 현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월 140만 원까지, 동료 근로자 금전 지원을 월 60만 원까지 상향해 휴직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LG 트윈스가 2연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내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LG 손주영과 한화 폰세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손주영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대신 3차전에 출격하는데 올해 한화전 2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 자책점 1.38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벼랑에 몰린 한화는 에이스 폰세를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폰세는 지난 24일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5이닝 동안 자책점 없이 호투하며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고 나흘 휴식 후 등판합니다. 다음 달 우리 축구대표팀이 A매치를 치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4일 볼리비아전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 18일 가나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기 모두 킥오프 시간은 오후 8시로 이번 평가전에서는 지난달 브라질전에서 A매치 100경기 출장을 달성한 이재성 선수의 팬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자 배구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고교생 방강호가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최대어인 해외파 이우진은 삼성화재에 지명됐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즌 남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얻은 한국전력의 선택은 고교 특급으로 불리는 방강호였습니다. 저희 한국전력 배구단은 제천산 없고 방강호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키 2m인 방강호는 고교생답지 않은 화끈한 공격력에 안정적인 리시브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19세 이하 세계 선수권에서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하며 8강 진출을 이끌면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만큼 한국전력은 어느 것보다 방강호의 성장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또 다른 최대어인 이우진은 2순위로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방강호보다 2살 많은 이우진은 우리나라 고교생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 진출을 이뤄낸 뒤 이번에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해외 활동 후 귀국한 이우진 선수인데요. 이탈리아 리그 베로발리 몬차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을 했습니다. 키 195cm라는 좋은 신체 조건을 앞세운 스파이크 능력은 물론 서브와 리시브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성인 대표팀에 차출된 만큼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습니다. 3순위 OK저축은행은 조선대 세터 박인호를, 4순위 우리카드는 인하대 손유민, 5순위 대한항공은 제천산업고 이준호를 지명했고 부산광역시 체육회 장하성과 한양대 임동규는 각각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리그 2위 수원 삼성과 3.7점 차,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 시에 조기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때는 그만했어요. 헤란 앞쪽으로 달레이 막아냅니다. 김동호 젠송, 자 스텝오버 박스 안쪽 진입 쭉 들어갑니다. 완벽한 솔로 플레이 제르소입니다. 일단 뒤쪽으로 나왔고요. 최승구 꺾어줍니다. 이명주의 크로스 자, 모든 여러 선수들이 기여한 아주 압도적인 득점이었고요. 이명주의 크로스, 유고사의 헤더, 시즌 20골입니다. 인천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파란 검정의 항해는 다시 시작됩니다. 네, 생존항에서 강등이 됐습니다. 다시 승격 왕으로, K리그2의 왕으로 K리그1 복귀 준비를 마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아침을 뒤로하고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로 아침에 비해 9도가량 올랐고요. 시민들도 광화문 분수 근처에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쌀쌀한 날씨고요. 바람도 간간히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경북 지역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고요.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5도가 예상되고요. 에이펙 슈퍼위크 이틀째를 맞은 경주는 맑은 날씨 속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예년의 늦가을 날씨로 회복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